매사추세츠주 콩고드의 겨울. 눈은 조용히 내리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어요. 마치 가족의 집. 그 낡고 소박한 거실 안에는 벽난로가 간신히 온기를 내고 있었고 내 자매는 따뜻한 차 한 잔 없이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몇 달째.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해보다도 조용하고 쓸쓸했죠.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하나 없이 지나가는 건 좀 슬프다. 아버지가 계셨을 땐 그래도 뭔가 있었잖아. 손수 만든 책갈피라든지 작은 꽃이라도. 나는 뭐 이제 익숙해. 그래도 사람들은 말하겠지. 마음이 풍요로운 게 중요하죠. 아휴,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조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더니 머리를 손으로 헝클이며 투덜거렸어요. 그녀의 오래된 원피스는 무릎이 닳아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고 발에 구멍이 난 양말이 어색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생각 드는 건 아니지? 내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전부 새 드레스에 반짝이는 머리핀 꽂고 올 텐데 나만 이 색바랜 옷 입고 그럼 다들 또 힐끗힐끗 쳐다보겠지. 그럼 쳐다보게 두면 되지. 그게 뭐 어때서? 우리가 누군지만 잊지 않으면 돼. 너는 마치진 막내. 나름 똑똑하고 귀엽고 잘난 애잖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쓸 순 없잖아. 나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걸. 난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 시간, 이 냄새, 우리가 있는 이 거실. 따뜻하잖아. 베스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앉아 조심스럽게 오르간 건반을 눌렀어요. 작은 집안에 퍼지는 캐롤 멜로디는 쓸쓸한 분위기를 잠시 잊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힘이 있었고 어떤 차가운 공기도 녹여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얘들아, 거실로 좀 나와볼래? 아침 준비 다 됐단다. 그리고 아빠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 정말요? 뭐라고 쓰셨어요? 무사히 계시대요? 어디서 보내셨어요? 감기라도 걸리신 건 아니죠? 아이들은 작은 식탁 앞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조용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내용은 짧았지만 거기엔 깊은 사랑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가 매일 해주는 기도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힘든 전장 속에서도 너희 생각에 웃는다. 기다려다오, 곧 돌아가겠다. 너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고 싶다, 아빠. 그래도 건강하시다니까 다행이야.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우리 이웃 험멜 부인 있잖니? 아기들도 아프고 지금은 거의 굶다시피 한데. 오늘 우리가 먹으려고 준비한 이 음식들, 이걸 그 집에 갖다 주면 어때? 괜찮아요.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죠. 그 집 애들 아프다면서요. 물론 해야죠.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니까. 알겠어요.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줄게요. 우리가 가면 그 집 아이들도 조금은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5 식구는 작은 바구니에 음식을 담고 두툼한 코트를 꺼내 입고 눈이 소복이 내린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용한 마을, 가난하고 어두운 골목 끝, 험멜 부인의 집. 찬 기운이 집안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기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조는 무릎을 꿇고 바구니를 내려놓았고
베스는 아기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매그는 부엌에서 죽을 덮이고 에이미는 말없이 물을 떠다 주었죠. 그 집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선물도 없었지만 그날은 오래도록 기억될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자매들은 그날 작지만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며칠 뒤 마치 자매들에게 뜻밖의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웃에 사는 부유한 로렌스 가문에서 열리는 작은 무도회였으며 매그와 조가 초대의 주인공이었죠. 단정하게 다린 드레스와 빌린 구두, 오래된 외투 하나를 걸친 두 소녀는 그날 저녁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거울 앞에서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 머리 너무 풀어헤치지 말고 살짝 묶어. 지금처럼 흘러내리면 정신 없어 보여. 아, 이 드레스 진짜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움직일 때마다 끼적거리는 느낌 너무 싫어. 오늘 하루만 참아. 무도회니까 조금은 우아해 보여도 좋잖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분위기에 어울리게 해보자는 거지. 우아한 거랑 나랑은 원래 안 맞아. 그냥 책이나 들고 가고 싶다. 하지만 조의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매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얀 리본을 조에게 메어주었고 조는 고맙다는 말 대신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자매는 로렌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 정원에는 가스등이 줄지어 반짝였고 창 너머로 피아노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양,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로렌스 저택의 응접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부드러운 카펫 위로 드레스 자락이 사르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두 자매는 약간 주눅이 든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입장했습니다. 조, 나 저쪽에 아는 친구들 있어. 잠깐만 갔다 올게. 괜찮지? 괜찮아. 나 그냥 이쪽에 앉아 있을게. 매그가 친구들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조는 홀로 벽 쪽의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는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지만 손끝이 자꾸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파티의 화려함보다 오히려 그 소란스러움이 더 부담스러웠죠.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의 앞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그는 검은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무척 수줍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조는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저 혹시 많이 불편하신가요? 여기 앉아 계신 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으셔서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혼자이신 건지. 둘 다예요. 사실 이런 데 처음이라 그냥 너무 낯설어서요. 근데 저 혹시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전 로렌스라고 합니다. 롤이라고 불러요. 바로 옆집 살고 있어서요. 당신들 집 정원에서 나무 타는 소리 자주 들렸거든요. 그건 거의 100% 저예요. 나무 타기 제 특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창문 닫고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나무 위에서 보는 세상은 진짜 멋져요.
언젠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침묵 대신 부드러운 웃음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던 첫인상은 오히려 닮은 점이 많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춤 추실래요? 물론 저도 서툴러서 발 밟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둘 다 비슷하니까요. 그럼 무승부 조건이면요. 나도 엄청 못 추거든요. 그날 밤 조는 로렌스 저택의 무도회장에서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툰 발재간, 엉성한 동작, 가끔 발을 밟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두 사람에겐 즐거운 기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도회의 끝자락, 매그는 발목을 삐고 말았고 조는 정성스레 매그를 부축하며 로리와 함께 집까지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세 사람. 로리는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하며 두 자매를 배웅했습니다. 조는 돌아서기 전 슬쩍 로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감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빠르고 인연이라고 하기엔 아직 낯설지만 그날 밤 조의 마음에 어떤 따뜻한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집의 어느 화창한 오후, 자매들은 작은 정원 파티를 열었습니다. 로리와 로렌스 씨도 함께한 이 소박한 모임에서 그들은 손수 만든 레모네이드를 나누고 정원의 꽃으로 화관을 만들며 웃음을 나눴어요. 조는 직접 구운 머핀을 내놓았고 에이미는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메뉴판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베스는 피아노 대신 리코더를 불며 잔잔한 멜로디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나이가 동갑인 조와 로리는 어느덧 격이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로리는 자신이 연습하던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조가 들고 있던 배드민턴 라켓을 슬쩍 집어들었습니다. 조, 배드민턴 한 판 어때? 라켓 잡는 건 처음인데 시도는 해볼게. 좋아. 나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냥 재밌게만 하자. 두 사람은 처음에 서툴렀지만 곧 서로의 장단에 맞춰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로리는 마치 자매처럼 마치 가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조도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치집에 갑작스런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무거운 공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엄마는 서둘러 외출복을 챙기고 있었고 자매들은 눈치를 보며 엄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얘들아, 편지가 왔단다.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내가 지금 바로 워싱턴으로 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당장 가셔야죠. 그래, 내일 첫 기차를 타야겠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기차표 있긴 한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침묵으로 대신했고 조는
옆에 놓인 작은 지갑을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낡고 얇은 가죽 지갑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전부였어요. 병원비와 기차표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엄마, 기차표 살 돈은 있는 거예요? 있긴 한데 부족해도 무조건 가야지. 방법을 좀 찾아보면. 엄마는 말을 흐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보통 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조는 매그의 시선을 느꼈고 베스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아무 말 없이 커튼 뒤에 서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조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아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웃었지만 눈빛이 아니었어. 돈 걱정하고 있어. 아빠가 아프다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너무 싫어. 그녀는 방 안에 서성이다 거울 앞에 멈춰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은 평소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부드럽고 긴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어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건 조의 자랑이자 유일하게 자신이 아끼는 외모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머리카락 팔 수는 없을까? 그녀는 서랍을 열고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세 갈래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는 거리 끝에 있는 작은 미용소 앞에 도착했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조를 알아본 미용사는 놀란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런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머리를 자르려고요. 전부요. 그 대신 돈이 좀 필요해요. 미용사는 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난로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왠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조는 스카프를 벗고 머리핀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조의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어 허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부드럽고 건강한 갈색이었고 마치 햇살을 머금은 듯 윤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용사의 가위가 첫 가닥을 향해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자르세요. 가위가 첫 번째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조는 의자의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위가 지나갈 때마다 따뜻했던 기억이 하나씩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머리카락이 무릎 위로 떨어졌고 미용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한데 모아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좋은 가격은 못 쳐드려요. 그래도 이 머리카락 정말 예쁘네요. 다행이네요. 제 머리카락 잘 써주세요. 조는 손에 병원비와 기차표를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스카프를 다시 머리에 둘러쓰고 묵묵히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는 단단했고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조는 어른이 되었어요. 조! 너 머리 설마 그거 진짜 자른 거야? 세상에, 언니 그 머리를 얼마나 아꼈는데. 아빠 병원비랑 기차표에 좀 보탤 수 있을까 해서. 아이, 어차피 다시 자랄 거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은 좀 시리네, 머리가. 고마워, 언니. 그 순간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들은 조의 잘린 머리카락보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과 결단을 더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조, 편지 왔어. 기차역에서 받아왔어. 고마워, 로리. 엄마 편지야. 조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는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위중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씨는 단정했지만 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린 이럴 때 뭘 해야 하지? 기도하자. 그리고 아버지가 낫길 기다리는 거야. 그날 밤 자매들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불안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함께라는 사실이었어요. 조는 여전히 짧아진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는 다시 자랄 것이고 사랑은 지금 자라고 있다고. 조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아버지의 병원비와 기차표를 마련한 이후 마치 가족은 잠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간호하며 편지를 보내왔고 집안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의 짧은 머리카락은 자매들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되었고 모두는 서로를 한 번 더 깊이 아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헌멜 부인의 집에서 급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열병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데 아무도 아기를 간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나랑 조는 오늘 학교에 가는 날이야. 에이미는 아직 기침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다녀올게. 아기 열이 많이 난다는데 그 집엔 지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혼자 괜찮겠어? 요즘 그 집 애들 기침 심하다던데. 괜찮아. 잠깐이면 돼. 수건도 챙겼고 약도 챙겨갈게. 헌멜 부인의 집은 추위와 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바닥, 공기조차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아기는 열에 들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기 숨이 너무 가빠요. 이마가 이렇게 뜨거운 건 처음 봐요. 미안하구나, 베스야. 내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열이 너무 나서 얘를 안아주지도 못하겠어. 밤새 혼자 울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안을게요. 조금만 같이 있어줄게요.
넌 진짜 착한 아이구나. 다른 애들은 겁난다고 모두 도망쳤는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웃으며 우리에게 오다니. 베스는 아기의 작고 뜨거운 손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병규는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베스의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베스? 왜 밥을 안 먹어? 아니, 괜찮아. 그냥 속이 조금 울렁거려서. 조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베스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손끝은 창백했고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픈 것을 숨기려 했지만 조의 눈은 이미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베스의 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는 뜨거웠고 손발은 식었으며 숨소리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안 되겠어. 엄마한테 편지를 써야 해.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야. 에이미도 계속 기침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베스한테서 옮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이참에 부모님 댁으로 잠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맞아. 에이미는 어리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해. 그날 에이미는 친척집으로 옮겨졌고 매그는 집안일과 엄마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베스 곁에 남은 사람은 오직 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조 스스로 택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베스가 혼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 자신이길 바랐던 것입니다. 조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어요. 하루 3번 체온을 재고 죽을 끓이며 약을 다렸습니다. 그녀는 손끝 하나까지도 정성스레 움직였고 눈을 뗀 적이 없었어요. 너는 왜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착하기만 하니? 조금만 덜 착했으면 좋겠는데. 조? 나야. 이거 수프 좀 가져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응, 고마워. 베스는 지금 잠들었어. 요즘엔 그때보다 숨소리가 조금 길어졌어. 나 네가 걱정돼. 너 혼자 다 안고 있으니까. 넌 누구보다 강한데 그래서 더 걱정돼. 가끔 너무 조용한 게 무서워. 숨 쉬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귀 기울이게 돼. 그날 밤 조는 처음으로 로리 앞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로리는 말없이 조 옆에 앉아 함께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베스의 숨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입술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조는 말없이 엄마 품에 안겨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베스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마치 가족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매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고 에이미는 엄마 옆에서 식사를 거들었습니다. 조는 베스의 손을 잡은 채 작게 속삭였어요. 다시 이렇게 손잡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마주보는 가족의 눈빛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결국 함께 이겨낸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체력은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걸음은 짧아졌고 숨이 잦아졌으며 말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어느 늦은 오후, 로렌스 고모는 조용한 차 모임을 열었습니다. 매그는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연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응접실에 들어섰고 그곳에는 로리와 존 브룩 선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요즘 이 집에선 네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구나. 이제 매그도 진짜 숙녀가 다 됐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차 향이 정말 좋은데요, 고모? 존 브룩은 매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때 그의 시선은 결코 가벼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그가 컵을 들 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양, 요즘 가족은 잘 지내시나요? 아버님 병세는 괜찮으신지?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간호 중이세요. 아버지도 곧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조가 베스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중이에요. 저는 매그 양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가정 안에서 묵묵히 자신을 감추는 분들 중 진짜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뿐인걸요. 그날 매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치장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란스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매그는 마음속에서 작게 무너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기쁨이었습니다. 어제 브룩 선생님이 언니 너를 보는 눈빛 나 봤거든? 응, 나도 느꼈어. 근데 매그, 그거 진짜 사랑이야? 넌 그런 조용한 사람 좋아해? 응,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진중하고 다정하고 나를 정말 존중해줘. 근데 언니 결혼하면 우릴 떠날 거잖아. 우린 늘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조. 사람은 변해. 감정도 상황도. 하지만 달라진다고 해서 우정이나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브루스 선생은 좋은 분이실지 몰라도 너를 우리 가족에게서 데려가려는 거잖아. 그게 싫어. 나는 너를 사랑해. 자매로서 가장 깊은 존재로.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랑이야, 조.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닌
나 자체로 보일 수 있는. 존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언니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고 존 브룩이 그 성장의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고 처음으로 가족과 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난 왜 이게 이렇게 슬프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 존은 자신이 질투를 하는 건 아닌지 외로움 때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불러오는 이별과 책임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깐만. 나 너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은데. 그거 매그 누나 일 때문이지? 너무 몰아세우지 마. 두 사람이 진심인데 그걸 막을 순 없어. 나 매그를 잃는 게 무서워. 한 명씩 멀어질 것 같아서. 결국 나 혼자 남을까 봐 겁나. 조, 네가 누나의 손을 놓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잡고 있던 손이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뿐이야. 존은 말없이 로리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아픔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늦은 겨울 저녁,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매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존 브룩 선생님과 약혼하기로 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그분은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야. 내 딸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감사하구나. 언니 진짜 결혼해? 너무 멋지다. 축하해 언니, 진심으로. 그래. 언니 축하해. 진심이야. 존은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익숙한 세상에서 밀려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같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느꼈어요.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언니도 결국 떠나는구나. 가족이라는 건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걷게 되는 거였어. 어릴 적부터 존은 우리 넷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깨진 지금, 존은 자신이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사랑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달라지게 하기도 하고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지.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난 매그가 떠나는 게 두려워요. 다들 변하고 결국 나 혼자 남을 것 같아서. 조, 너는 언제나 네 길을 먼저 걸어가던 아이였어. 이제 그 길을 조금 멀리서 걸어볼 때가 된 거란다. 며칠 뒤 조는 결심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자신을 딸이나 자매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이 변화의 폭풍에서 도망이 아닌 독립으로 맞서기 위해. 이제 나만의 삶을 시작해야 해. 사랑도 변화도. 두렵지만 마주할 수 있어야 해.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조는 뉴욕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성장의 길은 외롭지만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조는 뉴욕에 도착한 첫날, 하숙집의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이 있는 2층 방. 책상이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무겁고 오래된 책 냄새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숙집의 주인은 독일계 미국인 여성이었고 그 집에는 조보다 먼저 들어와 살던 세입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프리드리히 바이르였어요. 조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너무나 부드러운 인상에 눈길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옆방에서 살게 된 조 마치예요. 아, 반갑습니다, 미스 조. 저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바에르예요. 이 집에서 제일 조용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기엔 아주 좋은 시간이죠. 글쓰기에도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글을 쓰시는군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전 문학을 가르치고 읽고 가끔 번역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죠. 며칠 후 조는 바이르 교수의 초대로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조는 교수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독일어 책들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책들 다 직접 번역하신 거예요? 일부는요. 사실 언어는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단어 하나에도 그 사람의 기질이 담겨 있죠. 그럼 전 어떤 단어일까요? 당신은 fever, 불입니다. 작지만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 조는 순간 당황했지만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떤 판단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를 작은 아씨가 아닌 하나의 작가로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우연히 마주쳤어요. 책방 앞, 공원 벤치에서, 혹은 같은 하숙집의 계단 위에서. 미스 조? 요즘은 어떤 글을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글이요. 출판사가 원하는 건 감상적이고 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하지만 그걸 써야 제 원고료가 나와요. 돈도 중요하지만 글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글에서 당신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뉴욕에서의 삶은 조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지만 그곳의 외로움은 글보다 먼저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날씨는 추워졌고 출판사에서 돌아오는 원고는 점점 적어졌습니다. 바이르 교수와의 만남은 따뜻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부인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베스가 다시 기운이 없어 보여. 네가 있으면 좋겠구나. 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매그는 결혼 준비로 바빴고 에이미는 유럽에 있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베스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는 지금은 집이라는 것을. 봄이 오기 전 조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스의 병세가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그리움이 조용히 그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집이 진짜 집 같아. 익숙한 냄새,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모든 것이 완전히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매그는 어느새 존 브룩과 미래의 살림을 상상하고 있었고 에이미는 유럽에서 유학 중이었으며 베스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층 창백했습니다. 며칠 뒤 로리는 조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날 오래된 벤치 위에서 로리는 조용히 그러나 오랜 시간 품어온 감정을 꺼냈습니다. 조,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아. 뭔데? 무슨 일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냥 친구가 아니고 진짜 널 인생의 반쪽이라고 생각해왔어. 로리, 그건 난 기다려왔어. 네가 돌아오기만을. 네가 자유를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기다렸어. 하지만 이젠 말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도 로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의지와 우정, 동지에 가까운 사랑이었지 연인이 되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로리, 넌 내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감정은 너와 같지 않아. 왜? 너한텐 모든 걸 줄 수 있어.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아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엮이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난 변했어. 예전엔 우린 늘 함께였는데. 난 내 안에서 계속 질문을 던졌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답은 로리, 네가 아니었어.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로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를 등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사랑이란 건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리, 너도 결국 네가 선택한 길로 걸어가게 되겠지. 나도 나답게 걸어갈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매그는 가정을 이루려 하고 에이미는 예술을 찾아 떠나고 로리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그 마음을 담아줄 수 없었고 베스는 여전히 조용히 내 곁에 있네. 이제 나는 진짜 혼자야.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진짜 나를 마주하고 있어. 조가 뉴욕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베스의 병세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베스, 오늘은 어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괜찮아. 햇살이 따뜻해서 좋아. 베스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속끝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소리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엄마가 병원 다녀오시면 더 좋아질 거야. 우리 다시 해변도 가고 바닷소리도 들으러 가자. 언니, 난 정말로 이 집이 가장 좋아. 여기서 우리 가족들 숨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 조는 베스의 곁을 지켰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글 대신 간병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든 베스의 손을 잡고 작은 숨결 하나하나를 노트에 적듯이. 오늘은 얼굴이 더 창백했다. 오후엔 미소를 지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다. 말은 줄어들고 눈빛으로만 대화를 나눈다. 그 눈이 너무 깊고 맑아서 오히려 내가 숨이 막힌다. 조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데려가시려면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의 마지막 봄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날 조는 조용히 휠체어를 끌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베스는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조는 그 곁에서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 어릴 적 여름날 모래성 만들고 서로 젖은 발로 뛰어다니던 거. 그때 언니 파도 피한다고 뛰다가 뒤로 넘어졌잖아. 엄마가 새 옷 버렸다고 혼내셨는데 난 너무 웃겨서 배꼽 잡고 웃었어. 그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던 시간인 것 같아. 아무 일도 바꾸지 않아도 좋았던 날들. 우린 아직도 가족이야. 내가 떠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날 조는 베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온기를 기억하고 싶어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베스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마치 잠들듯이.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이 가족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마치 부인은 딸의 머리맡에 앉아 묵묵히 기도했고, 조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 자, 베스. 다음 생에도 꼭 우리 가족으로 와줘. 내가 또 언니가 되어줄게. 며칠 뒤 조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겪은 진짜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영혼 하나가 세상의 소란 속에 조용히 빛났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 빛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평생 비춰줄 것이다. 베스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는 오랫동안 베스의 방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녀의 노트, 그녀가 남긴 피아노 악보, 창가에 놓인 작은 꽃병,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조는 매일 그 방에 앉아 말을 잃은 채 베스의 부재를 가만히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글을 쓰려 펜을 들면 눈물이 떨어졌고,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원고지는 그대로 접혀졌습니다. 조의 마음은 깊은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꾸만 뉴욕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 조용히 옆에 앉아 책을 건네주던 이웃, 프리드리 바에르 교수. 베스가 떠난 뒤 몇 달 후, 조는 여전히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마음속의 공허는 쉽게 채워지지 않던 어느 날, 나디금 목소리가 집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미스 조... 아니, 이제 조라고 부르면 실례일까요? 교수님? 여기엔 어쩐 일이세요? 뉴욕에 계신 줄 알았어요. 당신이 없는 그곳은 이제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당신이 보내온 마지막 편지에 마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전 요즘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그냥 멈춘 것 같아요. 멈춘다는 건 그만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할 뿐이죠. 그날 저녁, 그들은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조는 그와의 침묵 속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저 예전에는 결혼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건 나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은 꼭 울리는 종이 아니라 조용한 숨처럼 곁에 머무는 걸지도 모릅니다. 당신과 함께하면
다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조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료를 위한 글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베스를 기억했고 매그의 결혼을 떠올렸으며 에이미와 로리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이건 내 자매의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 조는 글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랑 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